회수하기 시작을 했고 물동량도 갑자기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과 실물이 한꺼번에 위기가 왔는데 요번에 위기는 금융 쪽에서 오면서 실물 쪽으로 점차로 전이돼가는 아주 그 완만한 형태의 전염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워치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아까 현 원장님께서 금융적 채널과 이제 실물적 채널이 있는데 금융적 채널을 박원환 교수님께서는 많이 비판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금융적 채널은 상당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위기가 그리스 위기가 2010년도 4월 달부터 불고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유럽의 이 자본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에 빠져나가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특히 국채 시장의 경우는 과거와 달리 오히려 위기가 날수록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안전자산적 선호 경향도 일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제가 그거를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수많은 위기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노하우와 노력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의 방어벽은 충분히 가지고 왔다고 봅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보여야 될 부분은 이제 실물 부문입니다. 실물 부문의 가장 큰 지표가 세계 물동량입니다. 즉, 이 금융 부문의 위기가 터지면 물동량이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 지표가 되는데 물동량을 보면 현재까지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도 일부 EU 지역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20억 불, 일평균 20억 불 정도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물동량이 서서히 만약에 세계 경제의 실물적인 영향으로 아주 나쁜 시나리오에서 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길은 뭐냐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동량이 줄어드는 데 따른 우리의 주소득원이 수출의 부족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개방 정책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의 물동량이나 어떤 교육 규모의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거를 커버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FTA가 선택적이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과감히 얘기를 하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서바이벌 이슈입니다. 우리 같이 천연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는 수출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수출로 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면 내수 부문을 올려야 되는데 아까 여러 토론자께서 말씀하시지만 내수 부문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서비스의 이 규제 부문에 대한 아주 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여기 와서 정치권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비스의 덩어리 규제를 확실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수 시장, 수출 의존도에 줄여나가는 것은 한마디로 요원한 얘기고 만약에 무리하게 내수 정책을 하면 질 나쁜 서비스 이 구조의 서비스 이 위주의 경제 구조가 되고 이것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러한 물동량이나 교육량의 줄어드는 과정에서 중국의 경우는 반드시 이 내수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 지역과 수출,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출과 내수 간의 불균형, 또 연안 지역과 내륙 간의 불균형 문제 때문에 이번 10월 달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 분명히 내수 위주로 가고 그것을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그 내수 시장이 얼마나 우리 기업이 해서 중국의 내수 시장을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의 앞으로의 그 먹거리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 보면 중국의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쓰는 부분도 역시 포함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여기서 배운 거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이 연결 구조, 부채 연결 구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스페인이 국가 부채가 비교적 작은 가운데서도 이 위기가 난 이유는 은행 부문의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은행 부문의 부채가 아니라 민간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금융을 통해서 정부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채 규모를 판단을 할 때는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개발한 개념이지만 매크로 레버리지라는 어떤 총체적인 규모와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은 일본의 경우 국가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데 왜 아무 문제가 없느냐? 라고 봤을 때 일본의 국채는 대부분이 이 민간 금융기관이나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로 치게 되면 퉁쳐가지고 하게 되면 국가부채 비율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겁니다. 제가 2008년도 때 위기 극복 과정에서 여러 이 경험을 가운데 보면 가장 중요한 외국인이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경상수지의 규모, 경상수 흑자냐 적자냐, 외채의 규모, 은행 부문의 예대율, 기업의 부채 비율, 정부 부채 비율 이 5가지의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 상당한 이 충격을 줄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걸 느꼈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이 핵심 지표를 잘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지금 학생 두 분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한중일의 경제 통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유로로부터 얻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재정 통합과 은행 통합이 없는 상황에서의 무리한 단일 통화의 통합은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겁니다. 엊그저께 마르틴 울프라고 파이낸스 타임즈의 이 잘못된 만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과 독일과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통합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우선 실물부터 접근해가는 점진적인 방법이 맞는 방법이지 무리하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제 통합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간단히 얘기해서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를 하는 겁니다. 단위. 그렇게 되면 이 경상수지나 이런 대부분의 거래에 있어서 조정 역할을 하는 환율 부분을 저희가 손을 놓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부문은 오히려 거꾸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 그럼 현대나 삼성이 그러면은 대기업이었느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무궁한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자기의 꿈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청년들한테는 안정적인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백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R&D 투자라든지 소위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한다든지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나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학생이 질문하신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네 자식을 중소기업에 보내라 라고 그러면 저도 답을 확실히는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발언은 오히려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있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투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